오늘 하루도 무탈하셨나요? 마음 공감 라디오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으시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투가 계속 귀에 맴돌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눈빛이 떠오르는 그런 날이요. 괜히 예민해진 건 아닐지, 내가 너무 크게 받아들인 건 아닐지 스스로를 탓해 본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말 자체보다도 그 말이 전달될 때의 말투와 눈빛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동네 병원 대기실에서, 가족 모임에서, 오래 알고 지낸 지인과의 대화 속에서 말은 별것 아닌데 유독 마음에 거슬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말인데 그날은 유독 화가 나고 속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투와 눈빛은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의 말투와 눈빛은 같은 말인데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눈빛과 말투는 생각보다 솔직하게 움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표현과 숨겨진 태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조금 더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까지 괜히 마음 아파했던 순간들을 조금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을 지켜줄 좋은 말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이 선 말투. 병원 복도에서 김순자 씨는 20년 지기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살지.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말의 내용만 보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문제였습니다. 턱을 살짝 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말하는 그 태도. 순자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 보였나 하는 생각보다 저 친구는 왜 늘 저런 식으로 말할까 하는 서운함이 더 컸습니다. UCLA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는 감정 전달 실험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 말의 내용은 겨우 7%에 불과했습니다. 목소리 톤과 억양이 3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표정과 태도가 55%였습니다. 다시 말해, 괜찮아? 라는 같은 말도 또 말투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로가 되기도 하고 비난이 되기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의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냉소적이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에 직접적인 상처를 남기는 도구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쓰는 건 자기도 모르게 반복해온 습관입니다. 또는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써 자신이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평생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대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 전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 굳어진 말하기 방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독한 말투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례함은 내면의 약함을 감추려는 시도다. 말투가 거칠거나 냉소적인 사람은 사실 자신의 불안이나 열등감을 숨기려고 합니다.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투는 그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 사람의 말투는 저 사람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 담지 않아도 된다.
말투가 독한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그 말의 내용보다 말투에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그럴 땐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말투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한 뼘의 거리를 두세요. 그 거리가 바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상처받지 않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눈빛에서 드러나는 진심. 동네 마트에서 영숙 씨는 오랜만에 옆 동네 지인을 만났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네. 여긴 어쩐 일로? 하지만 영숙 씨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시선은 영숙 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쳤다 싶으면 금방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심지어 영숙 씨의 옷차림을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말은 친절한데 눈은 냉담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 계속 찜찜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싶었지만 그 차가운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은 신뢰와 눈맞춤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60% 이상일 때 상대방은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반대로 눈맞춤 시간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상대방은 불편함과 불신을 느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실험에서는 시선을 회피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 41% 낮게 나타났습니다. 눈빛은 말보다 먼저, 그리고 더 정직하게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눈은 이미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시선을 피하거나 차갑게 응시하거나 위아래로 훑어보는 행동. 이런 눈빛은 대부분 의식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그런 눈빛을 보내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그걸 정확히 감지합니다. 그래서 말은 친절한데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눈빛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눈빛으로 새어나온 것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눈빛에 담깁니다. 아무리 말로 꾸며도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 어딘가에 경계심이나 불편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눈빛은 저 사람의 마음 상태일 뿐이다. 나와는 상관없다. 누군가 말은 친절하게 하면서도 눈빛이 차갑다면 그건 그 사람이 진심으로 편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 눈빛에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면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세 번째, 억양이 드러내는 본심. 이른 아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정미자 씨는 위층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오늘 일찍 나가시네요. 위층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네, 바쁘거든요. 말의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억양이 문제였습니다. 바쁘거든요의 바쁘를 유난히 높이 올렸습니다. 마치 나는 당신과 달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끝을 올려 처리하는 그 억양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자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에도 그 억양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그 높낮이가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 그건 분명 억양 때문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음성심리학 연구팀은 억양과 지배감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대화 중 특정 단어의 높이를 평소보다 20% 이상 올리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우위를 점하려는 심리를 드러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실험도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억양만 달리해서 들려줬을 때 끝을 내리는 억양은 단호함으로, 끝을 올리는 억양은 무시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끝을 약간 올려 처리하는 억양을 들은 사람의 72%가 상대가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느꼈습니다. 말의 내용은 멀쩡한데
억양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 단어를 유난히 강조하거나 끝을 슬쩍 올리거나 특정 부분만 낮게 깔아버립니다. 이런 억양은 대부분 무의식적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그런 억양을 쓰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양 속에는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월감, 무시, 경계심. 이런 감정들이 억양을 타고 흘러나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영혼을 흔드는 힘이 있다. 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높낮이와 강조점은 우리 마음을 직접 건드립니다. 친절한 말도 억양 하나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억양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음악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억양은 저 사람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다. 그건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 말은 정상인데 억양이 불편하다면 그건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선을 그으라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목소리 크기가 만드는 긴장. 동네 경로당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인순 씨는 다음 달 나들이 장소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바다가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선선해질 테니까요. 조용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바다는 너무 멀어요. 산이 낫죠. 목소리가 확 커졌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그 큰 목소리가 먼저 귀를 때렸습니다. 인순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불편했던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사회심리학과는 목소리 크기와 권력 인식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회의 중 목소리를 평소보다 15데시벨 이상 높인 사람은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지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내용을 보통 톤으로 말한 사람은 협력적이라고 평가됐습니다. 이건 감정 통제의 문제지 말의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이 꼭 화가 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우리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목소리는 상대의 감정 조절 능력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자기 감정을 목소리로 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커진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더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속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흥분한 상태구나. 나는 침착하게 있으면 돼. 큰 목소리에 맞서 더 큰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크기는 그 사람이 조절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마음의 평온을 지키면 됩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다. 다섯 번째, 비판에 날카로워지는 말투. 동네 탁구 동호회에서 한명숙 씨는 옆에서 치는 회원에게 가볍게 조언했습니다. 언니, 라켓을 조금만 더 낮게 잡으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나름대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괜찮아요. 목소리에 가시가 돋았습니다. 명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말이었는데 마치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회원과는 어색해졌습니다. 가벼운 조언 하나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심리학과는 비판 수용과 자존감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은 가벼운 조언에도 방어적 반응을 보일 확률이 67% 더 높았습니다. 일반적인 피드백조차 자기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상처받은 자존심이 말투로 튀어나오는 패턴입니다. 비판을 들으면 자동으로 방어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은 조언을 조언으로 듣지 못합니다. 자기 가치를 부정당했다고 느껴
말투가 날카로워집니다. 공격받았다고 생각하니 반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의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자존감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린다.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내면이 불안정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니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 불안이 날카로운 말투로 표출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반응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내면의 불안 때문이다.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대신 그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됩니다.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조언도, 격려도, 친절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 애쓰면 우리만 지칩니다. 매번 눈치 보고, 말 조심하고,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해도 결국 또 날카로운 반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땐 한 발짝 물러서는 게 답입니다. 거리를 두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6번째, 침묵으로 돌아오는 대답. 저녁 식사 시간 정희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병원 검사 결과 어땠어요? 궁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정희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예요? 이번에도 말이 없습니다.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젓가락질만 계속했습니다. 식탁 위에 무거운 공기가 깔렸습니다. 정희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은 당신과 말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는 침묵과 통제감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대화 중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때 질문한 사람의 불안 수치가 평균 34% 상승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표현입니다. 침묵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침묵, 일부러 말을 끊어버리는 침묵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침묵을 쓰는 사람은 대부분 갈등을 회피하려 합니다. 직접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 침묵으로 상대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침묵당하는 사람은 말로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침묵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침묵은 저 사람의 비겁함이다. 나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겠다. 누군가 일부러 침묵으로 당신을 대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관계를 끊겠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더 애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묻고 또 묻고 대답을 얻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으로 답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침묵으로 답하면 됩니다. 선을 긋는 겁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옵니다. 침묵으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자유.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7번째, 변명이 먼저인 사과.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 김예순 씨는 한 회원에게 서운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모두 앞에서 망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속상했어요. 그 회원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이잖아요. 그 말에 김예순 씨는 더 답답해졌습니다. 사과를 받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민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하이오 대학교의 심리학과는 사과의 효과성을 연구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으로 시작하는 사과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1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명확한 책임 인정이 포함된 사과는 78%가 진정성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는 표현이 들어간 사과는 피해자의 분노를 평균 34% 증가시켰습니다. 사과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더 깊게 만든 겁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납니다. 미안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사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 그건 내 책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과하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사과가 아닙니다.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겁니다. 이런 사과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두렵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자기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과는 상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그런 가짜 사과를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 없는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만 더 나게 합니다. 그럴 땐 그냥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변명하는 사람은 결국 또 변명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겁니다. 진심 없는 사과에 상처받지 않기.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 7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말투, 눈빛, 억양, 목소리 크기, 비판 반응, 침묵, 그리고 사과 방식. 이 모든 것은 말의 내용보다 더 강하게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투, 눈빛, 태도는 그 사람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 상태, 습관, 불안이 그렇게 드러날 뿐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독한 말투를 쓴다면 그건 그 사람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건 저 사람의 문제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면 된다. 거리를 두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말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 말들 중에서 내 마음에 남길 것과 남기지 않을 것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관계가 아니라 나의 행복입니다. 상처 주는 말투를 가진 사람은 그냥 멀리하세요. 그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 공감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